서울 을지로의 새벽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간간히 지나가는 택시 불빛만이 눈발을 가르며 흔적을 남겼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 작은 병원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두 산모의 신음이 동시에 들려왔습니다. 긴박한 공기 속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분만실의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며 긴장을 더했습니다. 숨 크게 쉬세요. 하나, 둘. 간호사의 외침이 허공을 울렸습니다. 이어 두 아이의 울음소리가 겹쳐지며 병원 복도를 채웠습니다. 그 울음은 생명의 신호였지만 동시에 비극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피로에 젖은 젊은 간호사는 허둥지둥 신생아의 손목에 이름표를 채웠습니다. 이름표에는 각각 박가 일남과 김가 일남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기의 침대가 밀리며 살짝 뒤바뀌었고 그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기록부에 서명을 했습니다. 한쪽은 부잣집의 아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평범한 노동자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운명은 고요히 서로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둘 다 건강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간호사의 얼굴엔 미묘한 피로와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산모실에서는 두 여인의 다른 운명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고운 침구에 둘러싸인 병실에서 고요히 잠이 들었고 다른 한쪽은 공용 병실의 얇은 커튼 뒤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당신 수고했어. 아들이야. 고마워요, 여보. 우리 애는 꼭 건강하게 키워요. 눈발은 점점 굵어졌고 병원 창문에는 하얀 김이 서렸습니다. 그 새벽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병원 안에서 두 가문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고 있었음을. 수간호사는 서류철을 덮으며 벽시계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 45분. 그녀는 오늘도 무사히 넘겼다고 안도하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 밖의 눈송이는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잠시 숨을 죽이며 뒤틀린 운명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병원 입구의 전등이 바람에 깜빡거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택시기사는 담배를 꺼내 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하얀 눈 사이로 떠오르는 새벽빛이 마치 두 아이의 울음을 천천히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그날의 눈은 오래도록 내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린 채로요. 새벽 5시 인천의 골목길엔 트럭 시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도윤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조심스레 문을 닫았습니다. 허름한 단칸방 안에는 어린 동생 셋이 이불 속에 모여 자고 있었고 부엌에선 양어머니 윤정이가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엔 연탄 냄새와 함께 삶의 무게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도윤아, 점심은 꼭 먹고 다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지쳐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도윤은 웃으며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그 웃음엔 책임감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공장 앞에는 이미 출근한 노동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컨테이너 안에서 쇳소리와 함께 먼지가 날렸습니다. 도윤은 묵묵히 트럭에 짐을 실으며 땀을 흘렸습니다. 겨울에 찬 공기 속에서도 손등엔 흙과 기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그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담배를 피우며 웃고 떠드는 동안 그는 손바닥의 상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동생 학비는 이번 달에 어떻게 메우지? 점심시간이 되어도 그는 도시락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그보다 무거운 건 삶의 책임이었습니다.
잠시 트럭 옆에 기대어 눈을 감았을 때 공장 스피커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누군가는 당신 덕분에 살아갑니다. 그 짧은 멘트에 도윤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퇴근 무렵 그는 공장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자전거를 타고 고철 수집소를 오가며 밤까지 일을 이어갔습니다. 빛바랜 가로등 아래 금속을 주워 담는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눈빛은 피곤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그는 야간학교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교실엔 중년의 노동자들과 청년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교사는 지친 눈으로 칠판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공책을 펴고 따라 적었습니다. 그 글씨는 서툴렀지만 단단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그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인천항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도시의 화려함은 그에게 닿지 않았지만 마음속엔 작은 불씨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가족도 따뜻한 집에서 웃을 수 있겠지. 그날 밤 그는 트럭 시트에 몸을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희미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서울 강남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저택 정원엔 안개가 내려앉았고 유리창 너머로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잘 다려진 셔츠와 고급 시계, 완벽한 겉모습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준호 형, 회의는 오전 9시래요. 동생의 말이 멀게 들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는 형식적으로 대답했지만 표정엔 어딘가 낯선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넘기고 어머니는 무표정하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준호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가족 사진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어색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생들의 눈빛엔 존경이 아닌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웃을 때 그는 웃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고 공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회사 송년회에 참석했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호텔 연회장, 사람들은 그를 중심으로 인사와 웃음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환호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눈앞에 샴페인 버블이 무너지는 순간마다 마음속엔 허무가 퍼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젊으셨을 때랑은 많이 안 닮으셨어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가슴 한켠이 얼어붙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문질렀습니다. 거기엔 자신의 얼굴이 어색하게 비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서재의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 그리고 자신. 닮은 구석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듣던 내 눈은 왜 이렇게 다르니라는 말을 떠올리며 그는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창밖 도심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그의 눈은 그 불빛을 따라가다 멈췄습니다. 성공으로 쌓은 세상이 단단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두려워졌습니다. 거울 앞에 다시 섰을 때 그는 속삭이듯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지? 그 말이 입술을 떠나기도 전에 시계 초침이 조용히 한 칸 움직였습니다. 그 소리는 묘하게 멀고 슬펐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던 오후 법과학연구소의 창문에 빗방울이 줄지어 흘렀습니다. 하얀 조명이 비추는 실험실 안 연구원은 장갑을 낀 손으로 담배꽁초 하나를 집었습니다.
그 안엔 누군가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시험관들이 회전대 위에서 천천히 돌며 시간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연구원의 목소리가 낮게 깨어졌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선명한 글씨가 찍혔습니다. 유전자 불일치. 그 한 줄이 박준호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뒤 형제들은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고급 거실 한가운데에서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침묵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서 있는 준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그 집안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초상화가 걸린 벽 앞에서 그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인천의 작은 공장 식당. 김도윤은 점심시간에 흘러나오던 뉴스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화면 속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병원 실수로 뒤바뀐 두 남자의 인생, 60년 만에 드러나 도윤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에 박준호 회장,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라는 자막이 선명히 떠 있었습니다. 공장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텔레비전으로 쏠렸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그의 귀에는 더 이상 뉴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60년의 기억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손, 공장 기름 냄새, 밤하늘을 보며 꾸었던 꿈들. 그 모든 게 거짓이 아니었지만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트럭 운전석에 앉아 라디오를 껐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기름때가 유난히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앞엔 여전히 도로가 펼쳐져 있었지만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울 어딘가에서 준호 역시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삶 속에서도 세상 그 어떤 사치보다 깊은 공허가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두 남자의 인생이 처음으로 같은 지점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연구소의 전등이 꺼지며 유리 안의 시험관이 마지막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마치 진실이 남긴 흔적처럼 짧지만 강하게 빛나다 사라졌습니다.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비치는 병원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하얀 벽에는 오래된 액자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 왁스 냄새가 싸늘하게 퍼졌습니다. 김도윤은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그 복도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어머니의 낡은 손목 시계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벽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그의 심장은 묵직하게 뛰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양복 차림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가 바로 박준호였습니다. 흰 셔츠에 단정한 코트, 그러나 눈빛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둘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김도윤 씨 맞으시죠? 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그리고 박준호 회장님이시죠? 도윤은 짧게 대답했지만 말끝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몇 걸음 떨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간호사 몇 명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한 듯 했습니다. 도윤은 손에 쥔 시계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준호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난방기 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 창문을 통해 햇살 한 줄기가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그 빛 속에서 부유하며 두 사람 사이를 잇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 한 걸음에 담긴 세월은 50년이었습니다. 준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내 것이었고 내 삶이 당신 것이었다. 도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복도 한편의 시계가 틱하고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뿐인 재회의 소리였습니다. 햇살이 조금 더 강해지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 위로 나란히 늘어졌습니다. 짧고 긴 그림자가 서로 겹치는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들의 귀를 스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잃어버린 시간의 메아리 같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두 남자의 눈에 같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과거의 잘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첫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법정. 회색 벽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어 차가운 공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김도윤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대신 깨끗한 셔츠를 입었지만 구두 끝엔 여전히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어김없이 어머니의 시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피고인 병원은 원고에게 배상하라. 그 한마디에 법정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준호는 피고석 뒤편에서 고개를 숙였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그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후회의 주름을 더 깊게 새겼습니다. 4억 원. 판사의 입에서 금액이 흘러나오자 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의 고통이 숫자로 바뀌어버린 현실이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숨을 한번 고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준호는 법정 문 앞에서 도윤을 마주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라진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그건 누구도 못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자들은 두 사람을 둘러싸고 셔터를 눌렀지만 그들의 대화는 세상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눈빛엔 미안함이, 도윤의 표정엔 씁쓸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도윤은 코트를 여미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잿빛 구름 사이로 해가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는 가만히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유리 위에 금이 간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뒤편에서 준호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닮지 않은 두 남자는 묘하게도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무게를 함께 견딘 사람들만의 침묵이었습니다. 도윤은 시계를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의 실루엣이 작아질 때 벽시계 초침이 틱하고 울렸습니다. 마치 멈춰있던 시간이 이제야 움직이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새벽 고속도로 위로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앞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김도윤은 트럭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DJ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흘렀지만 그는 듣지 못했습니다. 손등에 떨어진 빗방울을 닦으며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전조등 불빛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였을까? 혼잣말이 비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고 동시에 단단했습니다. 비는 유리창을 때리며 속삭이듯 울었습니다. 트럭 안에는 윤정이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그 얼굴이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바라보다 시선을 돌렸습니다. 트럭 계기판 위에는
낡은 손목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금이 간 유리 틈으로 초침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시계를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돌릴 수 없겠죠. 나직한 중얼거림이 엔진 소음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차 밖에서는 지나가는 트럭의 물보라가 튀어 올랐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한켠에서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트럭을 갓길에 세웠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마를 유리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와 심장 소리가 엇갈려 들렸습니다. 만약 그때 바뀌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말은 자신에게도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비가 트럭 지붕을 두드리며 응답하듯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밀어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빗속의 길은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유리 위로 번졌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지만 내일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그의 트럭은 천천히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산자락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김도윤은 트럭에서 내려 천천히 묘지 언덕을 걸어 올랐습니다. 손에는 흰 국화 2송이와 작은 시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의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흙길을 밟을 때마다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오랜 세월의 무게가 그 소리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 도착하자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윤정이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은 이끼로 덮여 있었지만 그 아래 글귀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손으로 그 글씨를 쓸어내렸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미소로 버티셨는지. 그는 국화를 내려놓고 시계를 묘비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를 뚫고 내려왔습니다. 초침은 멈춘 채였지만 빛을 받으며 반짝였습니다. 도윤은 그 시계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내 기억 속에서 들려오듯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도윤아, 사람은 가진 걸로 사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사는 거야. 그 한마디가 모든 세월의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불며 국화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사이로 멀리 트럭의 은빛이 언덕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대신 잔잔한 미소가 남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묘비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럭 문이 닫히며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엔진이 켜지고 산길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흙냄새가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언덕 위엔 시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초침이 멈춘 시계가 그때 아주 미세하게 틱하고 움직였습니다. 도윤이 남긴 세상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그 마음은 오래된 상처 위에 따뜻한 봄빛처럼 남아 있었습니다.